이번에 뭐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됐죠. 챗GPT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이화여자대 정재영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주사대 부고 강정석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제주시 교육지원청의 김병수 장사님. 자, 우리 두 번째 발표는 챗GPT 활용 미래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뵀었겠지만 또 직접 챗GPT에 직접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연 자료를 약 한 달 전쯤에 제주도에 행사하시는 분들께 제출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도 너무 많은 변화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사실은 이걸 이제 너무 구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는데 챗 GPT만 해도 지금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가지고요. 저도 이제 그 챗 GPT로 그림도 그리고 거기서 코딩도 하고 통계 분석도 다 하고 있어서 야 이거 너무 편리해졌다 이런 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엊그제 새로 뉴스가 나온 걸 다 혹시 확인하셨죠? 이제 드디어 1년 만에 구글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 나온 그 서비스 이름이 네? 교수님은 대상이 아닌데 어쨌든 상품은 준비되면 드린다고 아까 나호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서 맞추시는 분들께는 여기 비치되어 있는 그 과일하고 이런 거를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가 이제 아직 써보지는 못했고 발표됐고 그게 이제 뭐 구글의 CEO 피차이나 아니면 하사비스가 오랜만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하사비스 다 기억나시죠? 하사비스가 언제 유명했죠? 2016년 알파고에 그렇죠? 우리가 이 딥마인드의 CEO로 2016년에 막 하사비스 했는데 한 6, 7년간 잠수를 타다가 드디어 제미나이가 약간 우리 한국 발음을 하면 이거 참 재미나이 뭐 이런 느낌이 있다고 지금 막 벌써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미나이인데 이 제미나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인간의 일반적인 언어 능력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챗GPT 4.0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라고 지금 시험 점수만 볼 때는 뛰어난 걸로 돼 있어서 사실 근데 제가 보니까 교육계에서 수능 발표랑 연결되면서 지금 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계에서 수능 점수가 더 지금 불순서 때문에 난리가 나서 제미나이가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저는 페이스북을 써서 이렇게 보면 교육계 분들이 지금 막 수능으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돼 있고 제미나이는 아직 이슈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안에 제미나이 교육혁명이라는 책이 제가 안 써도 누군가 쓰실 것 같은 생각이 벌써 드는데 진짜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에서 학회 발표를 갔었는데 학회 발표를 영어 발표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뭐 한 3, 4개월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준비도 안 하면서 마음에 이 밤에 생각이 자꾸 나고 그렇죠. 준비를 실제 하진 않지만 이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준비할 때 보니까 마음을 먹고 한글 원고는 이제 있었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고가 있다면 이거를 영어 논문으로 변환하고 딥L 쓰시나요? 제가 보니까 딥L이 번역을 제일 잘하던데 딥L을 가지고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챗GPT로 이 영어로 된 이 원고를 PPT로 발표할 수 있도록 요약해줘. 그러면 PPT에 한 장씩 들어가게 딱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캔바에서 PPT를 만들고 그럼 PPT가 끝났습니다. 원고와 PPT가 끝났어요. 그리고 발표할 수 있는 내가 이 세계 유명하신 교수님들 앞에서 이거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 PPT를 설명하는 원고를 만들어줘 그러면 영어로 원고가 착 나옵니다. 이것까지 다 만드는데 서너 시간도 안 걸려요. 이게 이 엄청난 일이다. 내가 여기서 준비할 건 뭐냐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나의 원고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변환하고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뭔가 작업을 했을 때 본인이 체크만 할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됩니다. 얘가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하면 제가 강의 내용에도 하는 할루시네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나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원고가 있으면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용도 틀린 일이 없어요. 제가 한 인용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제가 아직 안 써봤지만 나왔을 때 제일 하수는 아무 질문이나 막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중수는 좋은 질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최고의 고수는 본인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가공하는 사람이 이걸 제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잘 못 만들어내라고 자꾸 비판하실 게 아니라 나의 답을 어떻게 변화하고 활용할까. 내가 두 가지의 글을 썼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면 어떨까 하면 합쳐주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이 활동들을 결합하고 종합할 때 상당히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이 디지털 기기나 도구가 나의 역량을 증폭시켜주는 증폭기다라는 제 표현에 정확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개발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의 이 학습과 교육도 있지만 활용할 때 교육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학부생 수업을 할 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뭐 그 수업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초보 교사를 역량을 높여줄 수 있을까를 장학 담당자의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봐. 여기에 비지시적 장학의 기법을 써서 만들어봐. 문제는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야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옛날엔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해봤었는데 그러면 한 3, 40분이 소요돼요. 근데 본인이 어떤 걸 해야 될지만 적으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건 챗GPT가 엄청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리티 있는 이 내용을 구성하는 게 인간의 중요한 창작 작업으로 저는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변화시키고 용도에 따라서 바꾸는 것들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걸 실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이 내용을 누가 더 잘 작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AI 도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느냐 확인하고 점검해서 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 앞으로 굉장한 역량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챗GPT는 그냥 예시고 이제 이 자리에 제미나이가 들어올지 캔버가 들어올지 디멜이 들어올지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보다는 이 활용 전에 개인의 역량을 갖추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길러주는 게 미래 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이제 역량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아까 그 남호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곱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역량 곱하기 AI 도구가 정말 성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의 이 양쪽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역량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것 이게 미래 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예로 많이 드는 게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이제 뭐 잘 아시는 그 디지털 전환의 시기들이 있었는데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빠뜨렸는데 1980년대를 우리가 전산화의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전산화의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종이에다가 대학교 때 그 리포트를 손으로 써서 내던 다 경험하셨죠? 안 하신 분이 이제 신세대인데요. 손으로 이제 막 그 리포트 용지에다가 중간 기말고사 리포트 써서 내고 막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전산화가 되면서 워드 프로세서를 쓰고 그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지표가 있었는데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지표가 한글 워드 250타가 기준입니다. 250타를 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여기에 이제 더 큰 역량은 단축키 그래서 단축키까지 쓰면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쓰지 않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성과물의 차이가 10배, 20배 차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교장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 교장 선생님 250타 넘으시죠? 예. 왜냐? 그 당시 250타가 안 넘은 사람은 교장 선생님 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 젊은 시절에 250타 한 350타 정도 되시나요?
그렇게까지. 네, 250타에서 350타와 열정이 함께 돼야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 건데 이 250타가 안 되는 사람이 하는 일보다 선생님은 젊으셨을 때 10배, 20배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가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기 때문에 옆에 선생님들보다 10배 이상을 하셨죠? 네, 10배는 안 해서 굉장히 많이 하셔서 교장 선생님이 되신 거죠.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시대에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역량과 성과의 차이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니 해도 생성형 AI 시대에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곱하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28년 대학 입시가 10월 11일 날 교육부가 발표했는데 제가 11월 15일 날 책을 썼어요. 발간을 11월 15일 날 했는데 한 달 만에 이거 어떻게 쓴 거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저한테 분신술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연구했던 연구물들이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논문도 썼고 여러 가지 활동했던 거를 제가 칼럼도 쓰고 한 것들을 모아서 이 자료를 제가 목차를 잡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너무 비밀이긴 한데 오늘 특별히 공개해드리면 학부모한테 내가 강연을 한다는 설정을 하고 이 내용을 이건 원래 학술지에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을 다시 쓰게 했더니 한 목소리로 이렇게 쫙 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이런 거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책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한 목소리로 써줘라는 그 프롬프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글이 있느냐. 이게 더 핵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도 훈화 말씀 굉장히 많이 쓰셨을 텐데 이거를 이제 1년 사시사철에 맞게 한번 딱 정리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도구를 쓰느냐 이게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쓰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글쓰기에 대해서 뭐 코딩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은 통계에 대해서까지 다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에요. 그동안에는 논문을 쓰는데 그래도 석사 논문은 6개월 내지 뭐 1년, 박사 논문은 1년 내지 세 학기 정도를 제가 지도를 해왔는데 이제는 시키면 그 다음날 막 해오고 하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거 지금 졸업을 1년에 2번 하는 게 아니라 서너 번씩 시켜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가끔은 그래서 질문하면 본인이 내용을 잘 몰라요. 본인이 해온 걸 이제 모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옷은 너무 이 현대판 옷이 됐는데 내 체형이 정말 현대판이냐 아까 남 교수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 중요한 건 본인의 역량을 얼마나 늘렸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는 이제 굉장히 지금 성능이 좋아졌는데 내실을 갖추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분까지 했죠? 시간 6분 남았습니다. 6분 남았죠? 6분 동안 제가 준비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챗GPT를 넘어서 바드가 나왔었는데 바드가 사실 챗GPT보다 훨씬 좋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아서 저는 챗GPT를 썼는데 이제 너무너무 재밌다는 제미나이가 나왔으니까 제미나이의 3개 버전 중에서 이제 뭐 울트라 프로 나노가 있다는데 나노의 특징은 정말 온 디바이스로 이렇게 소형으로 나만의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뭐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제 써봐야 알 것 같고요. 내년 초반이면 이제 아마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 영역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성형 AI가 기존의 AI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은 아마 아실 거고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대 언어 모델에 챗봇을 붙여서 자연어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이 허들로 생각했었는데 코딩이 없이 노코딩으로 이 거대 언어 모델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었지만 뭐 그 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챗GPT가 등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기존의 챗봇이나 검색 엔진과 차별성이 있는데 제가 써보면 여전히 기존의 챗봇과 이 검색 엔진의 고유의 목적과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 발전해가고 융합해 가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을 얘기할 때 인간의 할루시네이션 근데 좀 재밌는 경험을 요즘에 하는데 이 왼편에 이 그림에 A하고 B가 있는데 혹시 A하고 B하고 색깔이 같게 보이시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같게 보이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기신 거예요. 원래 일반 인간의 평균적인 뇌에서는 이 A와 B가 색깔이 A가 진하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간섭 효과라고 양쪽에 있는 이 배경 때문에 달라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같은 색깔인데 이게 달라 보이는 인간 뇌의 할루시네이션인데 이 인간이 이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과 해석하는 부분이 역시 인간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는데 이 제미나이가 할루시네이션을 굉장히 줄였다 지금 엄청나게 줄였다라고 해서 챗GPT가 영역별로 평균 한 10% 정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제미나이가 더 많이 줄였다고 해서 기대도 되면서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건 이게 더 많이 줄였다는 건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다른 포럼에서 이 AI 전공 교수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시는데 챗GPT의 MBTI가 너무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MBTI가 뭐니라고 질문했더니 나는 MBTI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더래요. 자기는 뭐 거대 언어 모델이라 MBTI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연구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한 문항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MBTI 한 문항씩 다 넣어가지고 성격을 조사했더니 다른 것보다 이분이 궁금했던 건 E냐 I냐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가 궁금했는데 E라고 생각하시는 분 챗GPT가 E다 챗GPT가 I다 다른 분들 무관심하신가요? 결과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과는 I로 나왔다는 건데요 이게 다행스러운 건 챗GPT는 말 걸기 전에 처음부터 말 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상대방이 말 걸 때까지 기다려줘요. 내성적이기 때문에 절대 먼저 말을 안 거는데 얘가 E로 바뀌는 순간 인간은 위협이 이제 된다. AI가 나한테 말 걸기 시작하면 똑바로 앉아. 왜 그렇게 눈이 뭘 쳐다보고 있니? 막 이렇게 말 걸기 시작하면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I인 때까지가 우리가 인간이 좀 자유롭다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 이거에 이제 웃으시면 9세대고 안 웃으시면 신세대인데 그래서 AE가 아니라 AI다. 웃으신 분들은 신세대가 아닌데요. 저도 그 얘기 들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외향적 성격을 가진 AI로 변화하면 좀 위험해지고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AGI의 등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챗GPT 성능 막 얘기했었는데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챗GPT 3.5하고 4.0의 성능 차이가 나는데 3.5는 무료고 4.0은 유료죠. 20불인데 앞으로 이 제미나이가 더 똑똑한데 얼마 받을지 처음엔 무료로 이제 공격하다가 돈을 받겠죠. 결과적으로 챗GPT에도 5.0, 6.0이 나오면 얼마씩 받을까? 근데 제일 걱정은 대학에서 보고서를 받아보면 한 7, 80%가 요즘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문체가 챗GPT체로 바뀌었는데 한 20, 30%가 다른데 얘네들은 4.0 버전이라는 거예요. 4.0 버전 문체가 조금 달라요. 더 고급집니다. 그래서 이게 돈 내고 쓴 애가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도구를 쓰는 사람의 성과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같은 역량이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챗GPT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뭐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교육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가장 교육적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의존하게 되면 주도성을 기를 기회조차 잃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인데 이게 잘못된 정보라던가 나이에 맞지 않는 그 활용을 했을 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논의했던 할루시네이션이나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섞여 있을 때 이걸 판별하지 못하면 특히 어린 나이 학습자나 미숙한 사람, 비전문가는 오개념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양면적인데요.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창의성이 증폭되는데 창의성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창의성을 기를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정보 보호는 이제 개인 정보가 여기에 넣는 순간 이 클라우드에 다 저장되기 때문에 다 공개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표절이나 저작권 부정행위에는 본인의 책임이다. 챗GPT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학습한 데이터가 미국에 있는 영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성인종 문화적 차별인데, 그래서 다양성의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현재에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챗GPT를 국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적으로 지금 막고 있다. 저승사자처럼 걸어오시는데 아니에요? 그만하라는 거죠? 네. 멀리서부터 이렇게 뚜벅뚜벅 오실 때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 새롭게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디지털 디바이스가 이제는 뭐 열정이나 동기의 수준이 아니라 본인의 재력에 따라서 그 성과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가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뭐 다 미래 교육의 유튜브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빅픽처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챗GPT든 아니면 제미나이든 생성형 AI가 지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부의 전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 교육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고, 현재 그걸 25년에 다 맞춰서 다 전환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계획일 뿐이고요. 제도나 정책은 사실 성공의 핵심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실에서 선생님이 변화하지 않으시면 교육부는 다 변했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막 다 변했다고 해서 국제 심포지움에서 막 우수 사례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우스운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진짜 우수 사례로 정착되려면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꿔주셔야 이게 변한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국제 심포지엄 막 OECD의 교육부 장관이 가셔서 막 자랑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25년 이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바꿔주시고 평가를 바꿔주시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마지막으로 책 광고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피사 결과가 2022 피사 결과가 발표됐죠.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한 단계씩 다 위에 있긴 합니다만,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 격차예요. 그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우리 정대영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재력에 의해서 앞으로 GPT 3.5를 쓰느냐 4.0에 쓰는 저 레포트 수준이 달라지고 표현하는 방법의 수준이 달라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정재영 교수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워낙 다양한 이야기를 아까 책 소개 다행이네요. 이 책에 아주 자세히 잘 담겨져 있고 요약은 오늘 PPT 잘 있으니까 이따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받기로 하고요. 자, 이어서 우리 전주 사대부고 강정석 교장 선생님의 토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해 줄 수 있게끔 관계자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이제 학교 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근무를 3-4년 동안 근무했고, 이쪽 관련해서도 많이 이렇게 공부도 했었고, 지금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요즘 다양한 인공지능이 매일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슈로 나오고, 매달마다 이렇게 막 변하는 사회에서 과연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나름대로의 정리가 좀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아까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던데,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학생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 교사는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AI를 맞는 세계에서 지금부터 AI를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서 어떤 검색을 해서 어떤 학습 효과를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름대로의
뭐 애들의 그 초중에서 뭐 문해력, 그다음에 수리력이나 뭐 추리력, 논리력, 그다음에 비판 사고력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즘 그 뭐는 코딩에 관련한 컴퓨팅 사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아이들에게 중요한 자원이고 그런 그 자원이 없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인공지능이 만든다는 것은 결코 학생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디지털을 아까처럼 어떻게 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학교에서 이런 그 다양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고 이름으로써 아이들이 그 디지털에서 의존하는 것보단 디지털과 공존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을 키워내는 게 우리 학교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일단 한번 보고요. 두 번째 교사의 입장으로 보면 교사는 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수업을 하면서도 수업을 많이 하지만 한 학급에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솔직히 그 학습을 잘 이루어지려면 거의 뭐 저희들이 수업 1대1 수업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1대1 수업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뭐 물론 뭐 토론 수업도 있고 분반 수업도 있지만 하지만 만약에 AI가 이렇게 어떤 그런 교육적인 어떤 투입을 한다면 그 학생이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반론 또는 여러 가지 그 수학 문제 푼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데이터를 갖고 선생님이 이 학생은 어느 쪽이 부족한가 어느 쪽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거죠. 뭐 지금 뭐 선생님이 노력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학습 능력을 이렇게 키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학생들을 대신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이번 이 AI를 통해서 뭐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니까 이런 AI를 아이들의 개별 학습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싹 물론 뭐 이게 좀 뭐 개인정보 관계는 있겠지만 초등이면 초등 1학년 때부터 6학년 쭉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그 데이터를 쌓일 때마다 그거에 따른 이제 선생님의 분석력도 빨라질 것이고 모니터링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더 그 어떤 그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뭐 통계로 보니까 물론 그 학습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학습력을 더 뛰어난 것보다 학습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AI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좀 더 학습력이 높았다는 사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우리 아이들에게 AI를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적극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이걸 활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디지털에 관해서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 거니까 이런 관련들은 많은 연수라든지 그다음 교육 관련 기관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좀 잘 구축을 해놔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조건만 다 주면 할 수 있도록 이런 혜택들을 이렇게 많은 관계자들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약해서 살펴보면 제가 요즘 이제 칼럼을 써서 아마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은데 이 핵심은 이제 교사인데 그걸 지금 교장 선생님이 똑같은 표현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1960년대에 스키너라는 학자가 하버드 에듀케이션 리뷰에 뭐 어떤 논문을 썼냐면 Learning is science. 학습은 과학이다. 그래서 아까 학습 분석이 필요한데 Teaching is art라는 논문을 썼어요. 가르치는 수업은 예술이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수업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의 예술적 역량을 높여주는 것, 수업의 역량을 높여주는 게 핵심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AI가 이런 높은 허들이 있어서 기술이 좋은 선생님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허들이 완전히 낮아지고 유저 프렌들리한 시스템이 나와서 어느 선생님이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AI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교장 선생님 말씀드려서 제가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1960년대 그 유명한 논문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에 제가 그 칼럼에 쓸 때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따라 쓰는 건 아니고 원래 저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정석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 AI 시대 교사가 변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학급당 20명이 넘는 현재의 학교 환경에서 개별 학습을 지원하는데 AI가 유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주시 교육지원청의 김병수 장학사님의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컴퓨터 교육과 나와서 정영석 교수님 글 되게 많이 읽었는데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세 분의 교수님 특히 또 철파엠에
나오시는 교수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이 자리에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 교실에 AI 로봇이 들어와도 저는 놀랍지 않을 것 같다. 최근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근데 과연 그 AI 로봇을 우리 담임 선생님이 관리하라고 하면 아마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디지털 기기 관리는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게 실제 현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재현 교수님 HT 관련 정책도 많이 이제 해주시고 계시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2007년 디지털 교과서 개발서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교과서가 못 들어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물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거를 관리하려니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쏟아내는 것 때문에 차라리 그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선생님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또 들어온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뭐가 다를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래서 그 문제, 학교 시스템적인 어떤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AI 과정 중심 평가에도 쓸만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 원고에 보면 그 완전 학습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 학습이 되면 과연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정의돼야 할 것이며 또 과정 중심 평가에서 지금 똑똑 수학 탐험대 AI 팽톡에서처럼 어떤 문제 제시형의 시스템에서 이게 서술형, 토론 형식의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될 때 그 빅데이터로 훈련된 인공지능이 갖게 되는 편향성이라든지 어떤 편견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바로 대학원으로 제가 스카우트 했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이화여대에는 초대를 못했거든요. 남호성 교수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두 가지 질문 크게는 서너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본다면 첫 번째 AI 로봇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담임 선생님 관리하면 못 들어온다. 사실 이게 이제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제 늘봄 학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부 반응과 이 갈등이 지금 촉발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나오면 사실 일부 이제 시도에서는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테크센터를 설립하고 관리 인력을 별도로 해서 계속 고장나는 이 기기 또 문제가 생길 때 와이파이는 비 오는 날 왜 와이파이는 또 끊기고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아마 배치되는 것이 같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길게 말씀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 등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교사의 역할은 뭐냐 또 완전 학습이 되면 도대체 교사는 뭘 하느냐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의 테크가 할 수 있는 거는 리멤버하고 언더스탠드까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학습으로 가는 길 중에서 원래 완전 학습 이론은 인간 튜터에 의한 완전 학습 이론이 블룸의 이론인데 그거는 적용이 안 됐잖아요. 인간 교사가 1대1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 거라서 이 튜터링 시스템을 컴퓨터가 한 게 ITS인데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한 게 리멤버 언더스탠드라고 보고 있고 인간 교사가 이 하이테크의 학습을 기반으로 어플라이, 애널라이즈, 이밸류에 크리에이트까지 간다라는 게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의 방향이고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의 그 개발 가이드라인에도 이 그림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하이테크, 하이터치의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학생들의 그 역량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교육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구분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걸 우리가 KSA라고 표현하는데요. KSA가 knowledge, skill 그리고 attitude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 전인 교육도 그렇고 이 아이 화면을 이제 꺼버렸습니다.
네, KSA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개념적 지식이 K고 창의성, 비판적 사고, 컴퓨팅 사고, 융합 역량을 S라고 스킬이라고 보고 인성을 A에 이제 해당한다고 봐서 KSA라고 하는데 사실 KSA 중에 현재 학교 교육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얕은 수준의 K를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의 결과로서의 지식도 아니고 얕은 지식. 약간 깊게 하면 이제 불수능이라고 혼나는 상황이라서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킬, 역량에 대해서도 평가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애티튜드는 아예 반영을 조금 하려다가 이제 다 빼버렸죠. 지금 학생부 전형에서 A와 관련된 건 다 빠졌습니다. 옛날에 조금 쓰던 거를 이제 그거의 문제로 인해서 다 빠졌어. 저는 이렇게 기른 인재는 미래의 인재가 아니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얕은 수준의 지식만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리더가 돼서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AI가 도와주는 건 KSA를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K의 얕은 수준만 평가해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는 K를 해주지만 사실 역량과 애티튜드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이 이 리더로 성장해야 된다. 그게 2028에서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책을 썼는데 잘 팔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책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이게 적용돼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 스킬과 애티튜드를 평가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K에 대한 평가를 AI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야 S와 A로 넘어갈 수 있고 이게 미래를 위한 전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사랑이 중요하죠.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KSA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애티튜드라고 생각하고 학교 교육이 존재하는 한 애티튜드에 대해서 잘 길러주고 그걸 평가에 담아서 그게 낮은 애들은 원하는 데를 못 가게 해줘야 돼요. 그 제가 엊그제 세계일보에도 나왔는데 누가 의대를 가느냐를 제가 분석했는데 누가 의대를 가느냐를 분석하고 가장 깜짝 놀란 건 사회적인 역량이 중간 수준인 애들이 갑니다. 아주 높은 애들은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들어가 성적이 떨어져. 걔네들이 중상위권으로 밀리고 사회성이 나쁜 애들이 올라가. 이건 교육에 잘못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좀 바로잡는 역할을 우리 학교 교육이 해야 돼. AI를 쓰는 것과 별개로 학교 교육이 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시간 너무 많이 있었죠? 네.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꼭 우리 필드에서 꼭 질문 그죠? 너무 많이 손을 드시는데 죄송하지만 딱 한 분만 제일 먼저 드셨기 때문에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이 있다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 할애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궁금했어요 정말. 아까 방금 교수님께서 지식기술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에 100%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 태도는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이렇게 바르게 걸러낼 수 있는 그 생각하는 힘 그것이 기술과 이렇게 매치됐을 때 태도가 길러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렇게 교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챗GPT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 물음표를 던져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시간을 줄여주고 에너지를 줄여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줄여주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챗GPT 대화에 물어봐요. 자, 신입생에게 제가 이제 교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요즘 해서 인사말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 대답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좀 저하고 조금 생각하는 거와 비슷한 키워드를 제가 이제 활용을 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저를 챗GPT 아까 뭐 대화형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거기서 이렇게 즉각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힘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에너지를 얻고 시간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만큼 소모되는 노동력을 많이 우리에게 절약을 해주는데 더 큰 생각하는 힘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거에서 제가 걱정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 문제가 옛날에 없었던 많은 일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아까 교수님이 강의 중에 석사 논문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모든 그 논문을 쓸 때도 정보력을 하지만 이 정보가 자기화 되려면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더 그것이 100에서 80, 20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컴퓨터적인 지식 또는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그 논문에 대한 어떤 분석은 했지만 그 부분이 그걸 고민하고 과연 이것이 과연 그 결과 예측에 대한 이런 많은 그런 생각하는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뭐를 말했는지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걸 좀 이게 뭐지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대답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조금 앞서 또 하나는 관련된 겁니다. 이거 궁금한 거예요. 네. 아까 우리는 챗 GPT한테 말을 하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오나요? 챗 GPT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있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냐면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해서 먼저 말을 건다는 건데, 그런 일이 오는지 나는 그거 오면 되나? 그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챗 GPT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반대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교장 선생님 혹시 그 도덕윤리나 사회교과신가요? 전공이?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 드린 건 이 질문의 이 배경 지식이 아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정의가 지행 합일설과 이구되느냐인데, 올바로 안다는 것은 바로 태도까지 갖춘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제 도덕윤리도 다 자격증 다 교육학과가 있으니까 그 질문의 취지를, 교장 선생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구분돼 있다면 지식, 기술, 태도 중에 태도가 중요한 거고, 교장 선생님 관점에서 올바로 아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지식을 얕게 아는 것은 올바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끝나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좀 이따 다시 그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질문 시간이 없어서 또 말씀드리면, 두 번째와 관련해서 그 챗GPT가 말 거는 건 아직 없고요. 그게 나올까봐 걱정이다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곧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공격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외향적인 AI가 나온 사례는 우리가 아는 아이스크림 홈런이나 싱크홀이나 이런 데서 일부 밀크티나 이런 데서, 밀크티는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가 있냐면 얘가 한동안 반응이 없으면 뭐해 빨리 안 하고 라고 시작했어요. 얘 데이터를 보고 얘가 이미 답을 썼어야 될 시간인데 답이 안 나오면 말을 거는 기능을 지금 넣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약간 이제 외향적인 성격을 조금 넣기 시작했다. 얘가 말 안 걸어도 말하는 AI는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챗GPT는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4분을 오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수고해주신 이하여대 정재윤 교수님, 그리고 제주사대부고의 강영석 교장 선생님, 그리고 제주시 그 기원청의 김병수 장학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